자, 오늘 강의 마치는 날인데 종강하는 날이니까 끝나고 기념 촬영을 하나 하겠습니다. 자기 사진이 본의 아니게 찍히는 것이 싫다 하는 분들은 마스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복면을 쓰고 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무덥고 습한 날인데 좀 강의를 그냥 조곤조곤 좀 재미난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는 여러분들이 좀 알아서 하시고 강의를 좀 가볍게 좀 하도록 할게요. 자, 아까 우리가 이 손자병법과 마오쩌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 시간에는 손자병법과 조조, 조조. 그러니까 이제 조조할 때 조자, 그 다음에 조자룡할 때 조자. 한자가 좀 다르죠. 춘추전국의 제자백과를 저술한 신동준 선생은 중국 역사에서 이론과 실제를 가장 탁월하게 겸비한 두 지도자로 이 조조와 마오쩌둥을 듭니다. 신동준 선생은 아마 조조의 팬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이 중국 삼국의 역사를 소설을 통해서 받아들여가지고 그릇되게 읽어왔는가. 이런 걸 표현하는 한마디 말이 있어요. 뭡니까? 저런 조조 같은 놈.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비단 한국뿐만이 아니에요. 중국도 송대 들어서 아주 이 주작이 교조화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탁월한 지도자도 또 육아들이 또 말은 많이 하잖아요. 그냥 입만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아무리 탁월한 지도자도 좀 이렇게 간특한 꾀를 부린다 그러면 좀 멸시하는 분위기.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국의 경극 같은 걸 보면 조조 같은 사람은 얼굴 색깔이 하얗게 칠해갖고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런 걸 더 극단적으로 받아들인 이 조선시대에서는 아직도 삼국지에서 조조는 아주 나쁜 사람처럼 얘기를 하는데 이 삼화광은 자치통감에서 조조를 정통으로 인정을 했죠. 또 조조에 의해서 그 다음이 이제 이어졌으니까요. 그런데 이 조조가 놀라운 이 학문적 역량이 있었던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밤새 군막에서 독서하고 시 읽고 그 다음날 행군할 때 막 외운 시를 다시 한번 암송하고 이런 이야기는 또 유명하죠. 그런데 이 손자병법이 사실은 조조시대 전까지는 아주 난삽하고 양이 많았습니다. 이것을 조조가 손자 약해해서 간단하게 줄인 거예요. 그 줄인 것이 지금 13장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우리가 접하는 이 손자병법은 조조 약해의 것이라고 말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느 면에서 결정적인 이 편저자가 조조예요. 그리고 실제로 과연 손자라는 사람, 이 손무라는 사람, 벌써 병법을 얘기했는데 무라는 이름이 붙어?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기 빈, 이것도 손빈이 이 사람이 제나라 사람인데 위나라에서 모함을 받아가지고 형벌을 받잖아요. 어떤 형벌을 받아요? 무릎뼈를 깎아내는 형벌을 받습니다. 근데 이게 무릎뼈 빈자예요. 무릎뼈를 깎는 형벌을 뜻하는 빈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본명은 아니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 조조가 이 주석을 달고 약해한 이 손자 약해의 가치는 더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 21세기의 시점에서도 조조의 주석보다 정확하고 우수한 주석은 없다라는 데에 대부분의 학자들이 일치해요. 그러니까 대단한 인물입니다, 조조가.
자, 여러분들, 그러면 조조는 어느 면에서 대단했느냐? 조조도 전쟁에서 패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기는 장수가 있다 하면 그건 B급이라는 거, B급. 이기면 뭐예요? 이기면서 전력 손실되고 민생 도탄에 빠지고 쓸모없는 전쟁 벌여가지고 많이 이겨봐야 소용없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손자병법에서는 백전백승의 전쟁, 백전백승의 장수보다는 꼭 필요한 전쟁만 해서 이기는 장수를 더 높이 칩니다. 그리고 패배하지 않는 장수는 없어요. 다만 이길 수 있는 전쟁만 하는 거죠. 전투만. 그걸 제일 잘한 게 한국의 장군이 이순신 아닙니까? 이순신이 거의 연전연승을 거둘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이길 수 있는 전투에만 나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순신이 막 끝내 안 나서니까 막 이순신 탄핵하고 그 다음에 원균도 사실 상당히 억울한 사람입니다. 원균도. 여러분들 원균도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원균도 막 그 해전에 안 나가려고 하니까 막 곤장 쳐서 내보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이 진태에 대해서 이 조정에서 간섭을 하는 것은 이 손자병법의 이론과는 크게 어긋나는 거죠. 그래서 구당서. 여러분 우리나라 국사편찬위원회 그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럼 거기에 조선왕조실록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번역된 승정원 일기도 있고 또 우리 역사와 관련된 이런 구당서 이런 책들이 사이트에 다 올라 있어요. 그러니까 막 읽어야 할 책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선왕조실록을 하루에 4시간씩 읽으면 뭐 4년 걸린다는 사람도 있고 3년 반 걸린다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래도 관심 있는 부분을 이 검색해서 찾아서 읽을 수가 있거든요. 구당서도 이게 아주 명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병성언치란 말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안시성 전투. 그 안시성 전투, 안시성을 그렇게 공략하려던 당태종이 안 되니까 물러나잖아요. 그러니까 퇴각을 명하니까 그 안시성주의 지하에 고구려 군사들이 성벽에 높이 올라가지고 다 깃발을 내리고 조용히 이 퇴각하는 적군을 향해서 예의를 표해 주었다. 그러니까 또 당태종도 거기에 부응해서 뭐 비단 백비인가를 막 주었다 이런 얘기가 이제 그 구당서에 나오는데 이 중국 역사를 보면 자기들 쪽팔리는 얘기는 거의 안 나와요. 역사에서. 그리고 지더라도 이렇게 막 비단 백필이라도 주고 끝내는 걸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이 또 이 아시아의 전통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노자를 읽어보면 승전이 있죠. 전쟁에서 이긴 승전의식은 상사, 슬픈 일로 치릅니다. 승전을. 왜? 그 전투에서 죽어간 병사들. 퇴각하는 상대에 대한 입장을 고려하는. 상당히 수준이 높죠. 실제로 그렇게 됐는지까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이 역사서에 전한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잘 몰라요. 사람이 죽으면 그건 상사예요. 그러나 그 다음부터 이 제사나 이런 건 상사로 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뭐 경사라고 할 수는 없어도 제사 같은 건 즐겁게 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최대의 상사는 결혼일지도 몰라요. 네. 근데 구당서에 나오는 그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들어봤죠? 뭐 한번 지는 것은 병가지 상사다 그런 말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여기 승패 병가 상사. 이기고 지는 것은 병가에서
늘 있는 일이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사마광의 자치통감은 중국 정사 가운데 최고의 정사죠. 마오가 17번 반이나 읽었다는. 그리고 사마광도 조조를 아주 높이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조가 정말 잘했던 건 뭐냐? 쉬운 말로 해서 임기응변이에요. 임기응변. 임기응변이라는 것이 뭡니까? 변화될 때마다 거기에 순발력 있게 대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최고수가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기응변이란 말에는 이론, theory가 없는 거예요. 이론을 넘어서는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임기응변을 잘하려면 전제되는 게 지피지기입니다. 지피지기. 적을 알고 나를 알고 있어야지 임기응변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조가 제일 잘했던 게 임기응변입니다. 그래서 그 손자병법에서 궤도, 전투, 전쟁이라는 건 궤도다. 전투, 전쟁이란 건 궤도다 이런 말을 해요. 이게 궤자가 속일 궤자입니다. 그러니까 무정형의 정형, 제가 제목에다 썼죠. 무정형의 정형, 병무상형 이런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전쟁이라는 것은, 전투라는 것은 속이는 것을 꺼리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이 손자병법에서 반복해서 강조되는 것들인데, 제가 이 교재에 반영하지 않은 거, 아까 13장이라고 그랬죠. 안 한 것이 이제 그 형과 세가 있습니다. 형세란 말 많이 들어봤죠? 이런 말들이 이제 그 손자병법이 거의 원전이에요. 오리지널입니다. 형세 이런 말. 여러분 승산이란 말 들어봤죠? 승산. 승산이 있다. 그것도 손자병법이 원전이에요. 근데 형과 세, 그 다음에 기와 정이 있습니다. 기와 정. 아주 근데 형세할 때 형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무형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구체화돼서 시각화되는 게 세예요. 그러니까 그 형과 세를 잘 조화를 해야 된다. 상당히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이죠. 그리고 기와 정이 있어요. 이건 그 병력의 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력을 배치하는 것도 보이지 않게 배치하는 병력을 기라고 해요. 보이게 배치하는 걸 정이라고 하는데, 이 당태종이 군사 전문가들하고 이 기와 정에 대해서 또 토론하는 거 보면 아주 기가 차요. 읽어도 너무 어려워, 읽다 보면. 그래서 제가 이 손자병법 중에서 가장 어려운 이 형과 세, 그리고 기와 정에 대해서는 제가 교재에 반영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형세, 기, 정 때문에 바로 무정형의 정형, 병무상형, 이런 논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해진 건 없다, 그겁니다. 그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조조가 잘했던 것이 이 무정형의 정형, 그리고 이 임기응변, 그 다음에 진짜로 조조가 잘했던 것은, 자, 여러분 조조도 패전을 겪지 않습니까? 여러 번. 조조가 가장 크게 패한 전투가 뭐죠? 적벽대전이죠. 근데 거기서 무슨 적벽대전에서 또 폭풍이 치고 물결이 치니까 배를 막 이렇게 다 묶어놨다가
한꺼번에 막 다 불나가지고 다 타버려요. 다 거짓말이에요. 조조가 무슨 짱구입니까? 배를 다 묶어놓게 그거. 그런 게 다 삼국지연의에 있는 다 극화된 거짓말들이에요. 그런데 조조는 다른 그 손권이나 유비보다 현저한 차이가 한 번 잘못한 일을 되풀이하지 않습니다. 이게 조조의 가장 큰 강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 일부의 제목을 전쟁이란 뭐냐? 이렇게 달아놨는데 간단합니다. 전쟁이란 건 죽이는 일이에요. 병졸이란 건 뭐냐? 죽이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전투는 뭐냐? 마주보고 죽이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고 사는 일이고 국가에 존망이 걸린 일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겨야 돼가 하는 게 아니라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논리가 나오는 거고 가급적이면 안 해야 된다는 논리가 나온다 그겁니다. 그리고 거기 교재의 맨 그 사쪽 아래에 그 전쟁에서의 승리의 5요건이 있죠.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죠. 거기 한자로 써 있는데 도의. 이 도의가 전쟁의 정당성, 민심의 향배예요. 언제나 민심은 정당하다는 전제가 있어요. 이건 여론하고 다릅니다. 그 다음에 천시, 타이밍이죠. 지리, 그 다음에 장령이 있는데 장령은 이건 지휘관의 자질입니다. 장령. 그 다음에 법규가 있는데 이건 군대의 편제, 그 다음에 관리, 비용 등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역시 또 다 대동소이한 논리를 펴요. 여러분들 그 맹자, 맹자가 그 전쟁 승전의 3요소를 뭐라 했죠? 첫째로 천시가 중요하다 했죠? 그 다음 천시보다 뭐가 중요해요? 지리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천시 지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을 맹자는 인화, 사람이 하는 일이다. 맹자는 천시보다는 지리가 중요하고 지리보다는 인화가 중요하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손자라는 이 책이 위대한 것은 이 제자백가의 모든 사상들을 다 적절히 조화시키면서 자기 논리를 펴는 데 있어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걸 한 사람이 썼다면 공부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한 사람이고 또 실전도 아주 놀라워요. 조금 이따 보면 이제 상적편이 있어요. 상적. 상적이라는 것은 상적, 관상을 보다 할 때 상에다가 적. 적의 동태를 알아내는 걸 보면 실전면에서도 아주 놀랍습니다. 뭐 숲이 어떠면 뭐고 뭐가 어떠 먼지가 나면 어떻고 막 이런 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손자병법 속에는 유가와 토가, 법가 이런 것들이 다 무르노가 있어요. 따로 놀지를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인을 가장 강조했던 사상가가 누구죠? 공자죠. 근데 공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인한 사람. 저 이제 이 인을 어짐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그리고 인한 사람을 어진 사람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런 번역에 반대합니다. 우리말 어질다 하고 인하고는 달라요. 그죠? 저 인 속에는 아주 심오한 뜻이 있습니다. 어질다의 뜻도 있지만 저기에는 아주 무슨 예민한 어떠한 가치지향의 감수성이나 이런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인한 사람이라고 하면 돼요. 그런데 공자는 얘기하기를 인한 사람은 다 용감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반대로 용감하다고 해서 다 인한 사람은 아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렇다죠. 그 다음에 또 이런 말도 해요. 용감하면서 예의가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난폭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용감하면서 예의가 없는. 근데 나는 이 공자말 중에서 더 좋은 말이 이 말입니다. 의를 보고도 행하지 않으면 그게 바로 용기가 없는 거다. 이런 말을. 그러니까 용기라는 건 뭐냐? 의를 보고 실천하는 삶. 이게 용기다. 이런 육아의 사상까지가 손자병법에는 녹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내려가가지고 조금 생략을 하겠습니다. 아까 그 공성전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를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 비유가 재밌어서 제가 좀 써놨어요. 야전 전투. 야전에서의 승리는 고기를 구워 먹는 거에 비유되지만 공성전에서의 승리는 이겨봐야 먹을 게 별로 없다 그겁니다. 그래서 비유를 뭘로 해요? 뼈에 붙은 살을 뜯어먹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개가 뼈다고 이렇게 빨아먹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공성전 같은 것을 무조건 피해야 되는 쪽으로 얘기하는데 또 어디를 정복하려면 그 성을 함락 안 시키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당나라, 그러니까 남을 침공하는 군대가 공성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비하는 군대가 이제 수성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시성 같은 거 그대로 두고 평양으로 갔으면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은 굉장히 전쟁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안시성 그대로 갔다가 뒤통수 맞고 보급 끊어지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또 아주 멋진 말이 나옵니다. 이 전쟁을 하면서 어리석은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짓을 하는 사람은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어리석은 행위의 예로 제시하는 게 오자서입니다. 오자서가 원래는 초나라 사람이에요. 근데 초나라에서 완전히 그냥 당해가지고 초나라를 원수처럼 여기거든요. 그 뒤에 드디어 이제 초나라를 쳐들어가가지고 초나라 평왕의 무덤을 파헤쳐가지고 시체를 꺼내가지고 그 시체에다가 채찍질을 300번을 가합니다. 300번. 어떤 놈이 꼭 셌는지 몰라도 그냥. 어쨌든 이런 짓을 하는 것은 두렵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불필요한 짓을 하지 말라 그겁니다. 불필요한 폭력, 불필요한 그 원한 행사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 그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격이 얼마나 어려운가 해서 용병을 할 때 적보다 10배 많으면 공격할 필요가 없이 포위하면 된다. 그리고 5배 많으면 공격을 할 수가 있고 2배 많으면 직접 공격을 하지 말고 적을 좀 분산시키고 그 다음에 비슷해가지고 싸울 수밖에 없을 때는 싸워야 되지만 분명히 우리가 적보다 열세면 도망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36개 중에 36번째가 뭐죠? 도망가는 거죠? 그걸 주위상이라죠. 주위상이라고 하죠. 도망가는 것이 상책이다 해가지고. 주위상이라고 합니다. 36개를. 그러니까 열세면 도망가고 조금 열세면 피해라. 피한다는 건 숨거나 약간 이렇게 약간 물러나거나 이제 이런 정도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논리는 마오도 똑같이 거의 피력을 해요. 자, 이번에는 국가 수반과 전장 지휘 간의 관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옛날에 장수를 임명하면
그 군주의 권한을 위임받았다 해가지고 상징물로 뭘 주죠? 도끼를 주죠. 도끼를 월이라고 하죠. 월. 예, 그 도끼를 상징물로 주는 것이 월입니다. 월. 부월 해가지고 이제 부는 부적이고 월은 월인데요. 이걸 준다는 것은 전쟁에서 그 전권을 위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예로 그 최근의 현대사에서 그 유명한 1953년에 베트남 서북부에서 있었던 디엔비엠프 전투를 들 수가 있습니다. 디엔비엠프 전투는 정말로 대회전이었죠. 거기에서 지면 베트남 망하고 이기면 프랑스 항복해야 되는데 베트남군이 프랑스군을 항복시켰죠. 우리 지난번에 그 베트남 갔다 왔죠. 거기 디엔비엠프. 거기 가보면 그 프랑스군이 막 항복하고 막 나오는 그 방가에서 나오는 이 그림 있잖아요. 거기서 베트남 젊은 애들 막 결혼식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 디엔비엠프 전투의 지휘관이 누구였습니까? 보구엔 지압 장군 아닙니까? 이 보구엔 지압 장군이 막 104살인가에 죽었어요. 죽은 지 얼마 안 돼요. 몇 년 안 되는데 이 남한 신문에는 거의 다지도 않아요. 그 위대한 인물이 죽었는데 2012년인가 13, 14년인가 죽었어요. 104살인가 105살까지 살았으니까. 그런데 이 호치민, 그 당시에 베트남의 국가수반은 호치민이었는데 바로 호치민이야말로 장군에게는 모든 결정을 내릴 권한이 있다 하고 지압을 이 디엔비엠프에 내보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전장 지휘관과 그리고 국가 수반의 관계, 이런 건 아주 중요하다. 제가 흔히 이제 우리가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고 안 하고 지피지기면 이게 위험할 때, 위태로울 태자예요.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많이 이제 얘기들 해왔죠. 일단 그 불태라는 말이 좀 어렵죠. 그 백승하면 아주 단순하고 강하고 이해하기 쉬우니까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는 말을 한국 사람들이 쓰는 게 아닌가 했더니 이것도 사실 그 청나라 때의 그 약간의 모양주의 중국인 학자가 있어요. 양무운동을 했던 중국 근대화가 돼야 된다 하고 주장했던 그 사람이 성세위안이라는 책을 쓰다가 거기다가 손자는 100번 싸우면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긴다고 했다. 이런 말을 그 책에다 썼더구만. 그러니까 손자 말을 인용했으니까 그러니까 손자 편법 정확하게 정독도 안 하고 자기 책에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 사람 책,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잘못 알려지는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꼭 거기에 불성실한 무모한 지식인들이 개입되어 있는 수가 많아요. 그리고 불성실하고 좀 무모한 지식인일수록 인기가 많잖아요. 그 시대에는. 그러니까 영향력이 크다 그겁니다. 제가 29, 30 나이에 모 학원에 이제 국어 선생으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국어 선생이 12명이 있는데 서울대학교 물리대 국문과 나온 사람 6명, 사대 나온 사람 6명인데 다 나이가 45살에서부터 60살까지예요. 내가 가니까
차라리 나를 깔보면 좋은데 아예 없는 놈 취급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그때 이 지피지기 백전백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길래 지피지기 백전백승이 아니라 과유불급 있죠? 과유불급. 그걸 뭐 지나친 건 모자람보다 못하다. 자꾸 떠들어요. 그래서 내가 있다가 그런 해석은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고 반발을 심하게 해요. 지나침이나 모자람이나 같다 이 뜻입니다. 너무 반발이 센 거예요. 나이 든 사람들이. 그러길래 지나침이나 모자람이나 같다라고 했으면 한번 얘기했으면 알아들으세요 하고 말았거든요. 네. 그러면서 자기들이 서울대학 나왔고 관록이 있는, 옛날에는 학원 강사가 나이 한 50 돼야지 가장 꽃을 피웠어요. 50대가. 그러면서 자기들 최인류라고 그렇게 자존심 높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가다 보면 군데군데 허점들이 너무 많이 보여요. 그건 문학도 제대로 모르고, 실제로. 그러면 그때 그때 당시만 해도 황석영이 젊은 작가에 속하는 때입니다. 근데 여러분, 황석영이 어둠의 자식들이라는 소설을 이름 빌려가지고 내준 거 아닙니까? 어둠의 자식들이라는 실화인데, 실화 소설인데, 원래 작자는 누구죠? 이동철인가 하는 사람이에요. 다리 조금 불편하고 나중에 국회의원인가 뭔가도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내면 책이 안 팔릴 것 같으니까 황석영 이름으로 낸 거거든요. 광주에 관련된 책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 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꼭 그렇게 했다가 책이 잘 팔리면 말썽이 나요. 그러다가 이제 원작자를 찾았잖아요. 근데 어쨌든 황석영 씨가 그 책 내면서 자기 이름으로 내면서 그 책 뒤에다가 나는 문학에 대해서는 좆도 모른다 하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때 그 선생님들이 요새 젊은 놈들 소설 잘 쓴다고 하더니 겨우 하는 말이 문학에 대해서는 좆도 모른다 하면서 이러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떤 소설을 명작으로 치냐 했더니 겨우 일제 때 무슨 이태준의 무슨 복덕방, 그 다음에 정지용 이런 사람들, 정지용이 나쁜 신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누구나 문학과 예술을 보는 관점은 있지만 저는 거기에 관점이나 취향의 차이보다는 문학을 보는 수준의 차이가 있다고 봐요. 근데 옛날 이 서울대학 나온 나이, 내가 젊어서 볼 때 너무 안심한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가장 우수한 또 강사인 양 엄청나게 또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그러는 걸 봤습니다. 그때 내가 이제 과유불급 보니까 생각이 나네요. 자, 사실 거기 이제 제가 용병의 방법 해가지고 많은 글들을 예시를 해놨는데, 여러분들 이건 좀 읽어보시고 7의 4. 7의 4가 있는데, 여러분 전쟁에서는 사용되는 게 금고. 금고는 여기 금이라는 건 꽹과리고 고라는 건 북이에요. 금고가 사용되고 깃발이 사용되죠. 그런데 이것도 재미납니다. 제가 이 손자병법이라는 제목의 중국 드라마를 좀 봤는데 나름대로 볼만해요. 갈수록 조금씩 더 좋아지는데, 처음에는 조회수가 많았다가 횟수를 거듭할수록 조회수가 아주 의미 없는 숫자로 바뀌대요. 보니까 갈수록 좀 재밌어지는데, 그 책이 손자병법이라는 제목을 달아놓고 손빈을 주인공으로 내세워가지고 주로 36개를 얘기하는 드라마예요. 40분짜리 36개짜리인데. 근데 이제 그런 걸 보면
왜냐하면 이제 왜 그런 걸 보면 재밌냐면 금방 공부를 하고 그걸 이제 영상으로 확인을 하니까 재미가 있는데 그런 드라마를 보면서 보니까 이게 낮에 전투를 하는데 북을 많이 쳐요. 그런 건 좀 고증이 잘못된 거예요. 북은 소리 아닙니까? 소리. 그러니까 시각이 안 되는 밤을 위해서 꽹과리와 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깃발은 뭐예요? 밤에 이거 흔들어서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러니까 밤에 꽹과리나 북을 치는 거고 낮에 주로 깃발로 신호를 하는 거다. 그런데 막 영화 같은 거 보면 막 이런 거 아예 싹 다 무시되잖아요. 물론 뭐 두 개가 꼭 완전히 나뉘어서 쓰여지는 않았겠지만 어쨌든 이 금고 꽹과리와 북은 소리니까 밤 전투를 위한 거고 깃발은 시각적인 거니까 낮 전투를 위한 거다. 제가 아까 이 상적이라는 말을 했죠. 상적. 상적. 적을 알아내는 적을 알아내는 능력인데 아주 자세하게 많이 나와 있는데 거기서 필요한 것만 제가 좀 발췌를 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적이 어떤가? 이걸 다시 말해서 어떤 일이 있을 때 적이 보이는 그 징후 이런 걸 가지고 판단한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 정말로 이 정교하고 내용도 많은데 제가 그 중에서 요즘과 관련될 수 있는 것만 좀 뽑아봤어요. 상적. 약속 없이 화친을 청하는 것은 음모가 있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슨 약속을 해야 하면서 약속은 안 하면서 우리 같이 잘 지내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죠. 분명히 자기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문제 해결은 안 하면서 그 다음에 반쯤 공격했다가 반쯤 물러나는 것은 유인하는 것이다. 이익을 보고도 진격하지 않는 것은 필요하다는 것이다. 밤에 소리를 지르는 것은 두렵다는 것이다. 깜깜할 때 소리 지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산에 가서 막 요즘은 좀 없어졌는데 막 야호 막 소리 지르고 무서워서 지르는 거예요. 그거. 군영이 시끄러운 것은 장군이 위험이 없다는 것이다. 간부들이 화를 내는 것은 피곤하다는 것이다. 끊임없이 천천히 병사들에게 말하는 것은 병사의 마음을 잃은 것이다. 자주 상을 주는 것은 계책이 다했기 때문이다. 자주 벌을 주는 것은 곤궁하기 때문이다. 간부가 먼저 화를 내고 이후에 병사들을 두려워하는 것은 정밀하지 못한 것이다. 이게 지금 언제 때? 2400~500년 전에 그 책 아닙니까? 아주 정교하죠. 자, 그 다음에 이 병사들을 그러면 어떻게? 장수는 병사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되느냐? 해서 쓰는 말이 있습니다. 병조를 사랑해서 명령하지 못하고 후하게 대우하여 부리지 못하며 혼란스러워도 다스리지 못한다면 교만한 자식에 비유할 수 있으니 쓸모없다. 자, 그러니까 결국 이건 병사를 누구에 비유하고 있어요? 병사를 자식에 비유하고 있죠? 자식에 비유하고 있는데 애병여자라는 말이 있어요. 애병여자. 같은 여자입니다. 병사를 자식처럼 사랑해야 된다 라고 하는데 이것만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이 자식들을 사랑만 하고 가르치지를 않으면
교만한 자식이 나옵니다. 아주 보기 싫죠. 부모 앞에서 교만한 자식들.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런 놈들은 철도 안 들어요, 나이 들어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 손자가 얘기했던 이 병조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이건 가정교육에도 아주 적절하게 적용이 돼요. 읽어보니까. 사랑하되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되 가르치지 않으면 자식을 교만하게 만든다. 애병.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 손자의 버금가는 병법가가 누구라고 했죠? 옥이라고 했죠. 이 사람도 이제 높여서 오자라고 불러줘요. 근데 이 옥이라는 장군 이야기는 사마천의 사기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손자하고 옥이하고 같이 나와요. 손자 옥이 열전, 사마천의 열전에. 근데 옥이가 뭘로 유명하냐? 병사 종기 빨아준 걸로 유명해요. 얘기 들어봤죠? 그 병사가 그 종기가 나가지고 고생을 하는 걸 보고 자기가 입으로 빨아줘. 그러니까 병사가 어떻게 감동을 안 하겠어요? 말 그대로 정말 애병 여자죠. 애병 여자. 근데 이런 태도가 문제가 없느냐? 일단 종기난 다른 병사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한 놈만 단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있다가 이 병사의 엄마가 옵니다. 와가지고 막 아이고 큰일 났다고 울어요. 그러니까 장군이 종기를 빨아줬는데, 아들의 종기를 빨아줬는데 왜 우냐 그러니까 우리 남편도 오기 장군이 종기 빨아주고 나서 목숨을 돌보지 않고 전장에 나갔다가 죽었는데 틀림없이 우리 아들도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른다. 이런 이야기는 그 오기에 무조건적인 애병 여자를 사실은 풍자하는 이야기예요. 풍자적으로 비판한다 그겁니다. 사랑만 하고 무의를 보이지 않은, 문덕도 중요하지만 무의도 똑같이 중요해요. 자식들한테. 어느 면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사랑보다는 가르치는 걸 택해야 됩니다. 제 경험으로는 그래요. 가르치고 싶지 않아도 가르치는 게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혼내고 싶지 않은데 혼내는 거. 칭찬하고 싶은데 칭찬 안 하는 거. 이러기가 더 어려운 거예요. 자식들.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에는 무슨 파더스 데이스 그런 게 있나 봐요. 그죠? 그리고 아버지 날. 저는 보지는 않았는데 내 막내 아이가 지 아버지에 대해서 글 하나 올렸는데 제가 좀 이런 말을 하면 좀 바보 같은 놈이 좀 될 것 같아서 자세하게는 안 하겠는데, 어쨌든 자기 엄마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주고 자기들을 웃기고 싶을 때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자기에게 자주성과 호기심을 있게 해준 아빠한테 감사하다. 그러면 이런 말 들으면 대부분의 아빠들이 고맙다, 감동했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못 들은 채 해버립니다. 우리가. 못 들은 채. 그게 사랑하되 가르치지 않으면 병사들이 장군을 따르지 않듯이 자식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한테 좀 대범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속담에 자식은 대범하게 키우고 개는 소심하게 키워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개는 대범하게 키우면 주인 믿고 아무한테나 짚고 물어뜯는다 그겁니다. 이런 말이 있는데, 바로 이 병졸들을 다루는데 이 자식들에 비유한 이러한 말들이 좀 인상 깊게 이 손자병법에서 좀 읽었습니다. 그 다음에 간첩이라는 말, 이 마지막쯤에 이제 손자병법에 나와요. 그리고 36개 중에서도 35번째인가에 이 반간계라는 게 있어요. 반간. 근데 이 손자병법을 보니까 간첩에는 5 종류가 있다.
5종류.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인간이 있습니다. 인간. 이 인자예요. 조금 어려운데 글자가. 한자는 다 이겁니다. 인간이 있는데 인간은 뭐냐면 그 고을에서 사람을 뽑아가지고 간첩으로 만드는 거예요. 상대 고을에서. 반간. 인간. 반간계 중에 나오는데, 그리고 이제 내간이 있습니다. 간첩의 5종류. 간첩의 5종류가 나오는데, 잠깐만요. 이 간첩 얘기를 하기 전에 어쩌지 다른 얘기가 조금 필요한데 내가. 자, 여기 그냥 이 얘기를 먼저 더 하고 간첩 얘기로 넘어갈게요. 잠깐 좀 너무 순서를 제가. 이 오기에 그 종기 빨아준 얘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손자 오기열전을 보면 사마천의 사기를 보면 그 손무가 오나라 왕 함려의 그 신임을 얻는 이야기가 또 유명해요. 그죠? 그래서 너는 어떻게 이렇게 지휘관이 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 손무가 궁녀 180명을 소집합니다. 180명을 소집해가지고 두 부대로 나눠가지고 왕이 제일 애지중지하는 예쁜 궁녀 둘을 대장으로 삼아요. 그래서 제식훈련을 시작해요. 그런데 이것들이 늘 그냥 왕의 귀여움만 받고 그래가지고 말빨이 안 먹히는 거예요. 그러면 우양우 하면 히히히 웃기나고 막 이럽니다. 뒤로 돌아 그러면 뭐 한 바퀴 도는 둥 마는 둥 치마 벌럭이면서.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고 방식을 알려주는데도 말을 안 들으니까 자세히 설명을 안 했다면 이건 장수의 책임이지만 내가 거듭 알려줬는데도 이 말을 안 듣는 것은 지휘관의 책임이다 해가지고 왕이 총애하는 그 궁녀 대장 둘을 즉각 참수에 처해버렸더니 그 다음부터는 통솔이 잘 됐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걸 또 뭐 또 이 한국 사람들 보면 또 중국 사람들은 아주 막 이렇게 막 전설화 이상한 그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이 강의한 날 들으니까 막 그 왕이 총애하는 궁녀를 죽이려고 하니까 막 왕이 막 멀리서 봐가지고 막 헐레벌떡 와가지고 저 여자들 없으면 나는 못 살아요 막 이랬다고 바보 같은 얘기. 그거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통솔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그 사마천에 그 사기열전에 나오는 두 이야기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고 간첩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오기에 이 종기 빨아주는 이야기하고 사마천의 그 손무의 궁녀 이야기하고 궁녀 180명 그리고 2명을 참한 거. 자,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떻게 들립니까? 나는 이 이야기 이 사기열전에서 읽을 때 사실이 아니지 않겠는가. 왠지 이거 꾸민 이야기 같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이까짓 거 뭐 궁녀 180명 놓고 2명 참수했더니 군기가 섰더라. 이런 이야기, 이런 거 못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단순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런 걸 가지고 뭐 궁녀 2명씩이나. 게다가 뻔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보나마나 말 안 들을 줄 알았잖아요. 그럼 보나마나 2명 죽여야 되는데. 그럼 이것도 약간 도덕적으로도 좀 문제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오기 이야기에 대해서는 제가 문제를 제기했어요. 나는 이런 일들이 실화가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지금 사마천에 사기하면 한국 사회에 너무 절대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기 중에서 열전은 그건 내가 보기에 반은 픽션이에요. 제가 그 상산사호 이야기를 언젠가 한 적이 있습니다. 사마천 사기에 나오는. 그러니까 사기는
최소한도 사기 열전은 이건 문학적 역사서거나 아니면 역사적인 문학서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역사 기술의 엄정성에서 사기 열전은 나는 현저히 뒤떨어진다고 봐요. 사기를 너무 절대시해요, 한국 사람들. 사기, 삼국지연이. 제가 말입니다. 이 중국 역사, 중국사 전공한 나보다 한 4, 5년 연상인 사람하고 아주 오래됐습니다. 제가 그때 뭐 31~32살 때 무교동에서 그 사람이 또 어떤 분이냐면 우리나라 카톨릭 대학 서강대학 있죠. 그런데 오남매인데 오남매 중에 4명이 그 신부 아니면 수녀예요. 형제 중에. 자기는 이제 서강대학 선생님. 그러니까 내가 그때 뭐 30살 때니까 34살 먹었는데 이제 서강대 교수가 됐으니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근데 무슨 무교동 횟집에서 뭐 술 한잔 먹는데 지가 공부한 얘기는 않고 공부 많이 한 얘기만 자꾸 하네. 공부 이번 방학 때 뭐 중국 가가지고 막 트레일러에다가 막 책을 막 싣고 왔다는 거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듣다 보니까 삼국지연의 신도야. 내가 나는 뭐 삼국지연이 이렇게 좋은 책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막 얼굴이 확 변하는 거예요. 삼국지연이 교조주의자예요. 얼굴이 확 변해요. 그러더니 바로 인신공격이 들어옵니다. 한국 사람들 뭐 삼국지연 읽어봐야 뭐 원전도 읽지 않고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난 삼국지연이는 거기에는 병법과 도는 있을지 몰라도 거기에는 인간의 감성 표현이 없다 너무. 난 그렇게 문학으로 썩 좋게 안 본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삼국지연이가 역사로도 최고고 문학으로도 최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저는 한국 지적사회의 미숙함을 드러낸다고 봐요. 그러면 사마천의 사기열전은 이건 야사예요, 야사. 개인이 쓴 야사입니다. 물론 현대에는 야사와 정사의 구별이 없어요. 삼국지연이는 그거 완전히 소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사회가 사마천의 사기보다는 자치통감이나 춘추 좌전과 같은 정사에 눈을 돌릴 때가 되고 삼국지연이보다는 진수의 삼국지로 눈을 돌릴 때가 됐다 그겁니다. 한국 사회가 이제는. 그저 역사는 그냥 맨날 이야기죠. 진주에 가면 뭐 있습니까? 혁성로 있죠? 논계. 여러분 논계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는 줄 아세요? 어우야담이라는 야담집에 나와요. 적장, 외장의 목을 부여잡고 동반 투신자살한 의기 논제의 충절을 기리는데 물론 이런 이야기들은 다른 나라에도 많아요. 이런 프랑스 같은 데 보면 그 몽테크리스트 백작 그 완전 소설 아닙니까? 거기에 나온 막 주인공 에드몽 당테스가 막 수감돼 있던 감옥 같은 것도 막 만들어 놓고 진짜인 것처럼 막 홍보하고 그래요. 그러나 제가 그렇다고 논계의 가치를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그건 야담입니다. 명백하게. 어우야담이라는 유몽인이 쓴 야담집의 출전이에요. 재미는 있어요. 그냥 그걸 야담으로서 읽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조선시대에도 여권이 상당히 있었다. 지금처럼 마누라를 무서워하는 전통은 조선시대 생긴 거다. 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지휘관이 병사놈들이 말을 안 들어먹으니까 자기 말을 너무 안 들으니까 뭐 파란 깃발 하나 하고 빨간 깃발 하나 만들어 놓고 자기 부하들한테 너희들 마누라보다 내가 무서운 놈은 이쪽에 나보다 마누라가 무서운 놈은 이쪽에 가라 그랬더니 한 놈 빼고는 다 마누라가 무섭다 그랬죠. 한 놈 빼고는.
그러니까 이 한 놈은 이쪽에 있길래 너는 왜 이쪽으로 안 가냐 그랬더니 우리 마누라가 사람 많은 곳으로 가지 말라고 했다고. 예,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 같은 다 어우 야담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야담은 야담으로 읽어야 돼요, 이제는. 삼국지연의는 소설로 읽어야 되고, 사기열전은 문학적인 역사서거나 역사적인 문학서로 읽어야 된다, 그겁니다. 저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고 봐요. 자, 그리고 아까 간첩 얘기, 간첩의 5종류 해가지고, 인간. 인간은 그 고을 사람을 뽑아서 간첩으로 만드는 거예요. 인간. 그 다음에 내간이 있습니다. 내간. 이 내자, 안내. 내간이 있는데, 이 내간은, 적국의 관리를 포섭하는 겁니다. 적국의 관리. 그 다음으로 이제 그 반간계라고 하는 반간이 있어요. 반자는 이겁니다. 반간. 이거 재밌어요. 반간은 이건 이중간첩입니다. 간첩을 이중간첩으로 존재하게 해가지고 자기네들도 이용해 먹고 반간이에요. 그 다음에 이 한자가 좀 맞지는 않는데 이 사간이 있고 생간이 있어요. 그럼 사간하면 죽은 간첩이라는 뜻이 아니라 적의 간첩이 와 있는 걸 알아요. 간첩이. 그래가지고 간첩 들으라고 거짓말을 간첩한테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거짓말로. 그래가지고 거짓말을 해놓고 중대한 거짓말을 하면 그 간첩이 중대한 정보를 듣고 이제 바로 갈 거 아닙니까? 그걸 가나를 열심히 봐가지고 아주 교묘하게 길을 터줘가지고 가게 만드는. 그렇게 반간은 성을 넘어서 가려고 하다가 이 새끼들이 혹시 거짓말을 나한테 퍼뜨린 거 아닐까 이런 생각까지 해요. 그러니까 반간이 그런 겁니다. 적의 간첩을 잡고 체포하지 않고 그 적의 간첩에게 거짓 정보를 역으로 흘리는 거. 그리고 이제 생간은 뭐냐? 이건 2차 간첩이에요. 현지에서 간첩을 하고 있으면 그 간첩이 계속 임무를 수행해야 되니까 보고는 해야 되잖아요. 보고를 하려면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그러면 정탐을 못하니까 그 현지 간첩의 정보를 가지고 나라에 와가지고 보고하는 일을 하는 간첩을 또 생간이라고 합니다. 살아 돌아왔다 그런 뜻이겠죠. 예. 그래서 이 간첩에는 5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 손자병법도 얘기했지만 손자병법에 대해서 가장 권위 있게 무슨 얘기되는 그 순자 오자열전, 오기열전에 담긴 그 이러한 그 사마천 사기열전의 문제점을 좀 제시를 했어요. 자, 그러니까 사실 이 가장 이 손자병법을 읽는데 주의해야 할 것은 이 손자병법이 전쟁의 시대다. 어떻든 이 책이 전쟁의 시대의 논리라는 점을 꼭 염두에 둬야 돼요. 근데 여러분 도가에서는 시대를 5등급으로 나누죠. 시대를 5등급으로 나눠가지고 최 1등급의 시대를 성세라고 하죠. 거룩한 성자. 그 다음 시대를 뭐라고 합니까? 이 번성할 성자를 써서 성세라고 합니다. 그 다음 시대가 잘 다스려지는 시대, 치세가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치세에 반대되는 상대어가 뭡니까? 난세죠. 난세인데 난세보다 더 저급한 시대가 바로 위세입니다. 위세가 뭐냐? 전쟁의 시대. 그러니까 손자병법은 가장 저급한 시대의 병법이다. 이 점을 꼭 염두에 둬야 돼요. 그러니까 이 손자병법에 대해서 잘 아는 것처럼 뭐 자랑하고 그 일본 사람들이에요. 일본 사람들.
그 기업 경영에 손자병법 이용하는 게 일본에서 불어온 붐이에요. 그거 본받아가지고 한국 대학 교수들이 뭐 손자병법은 기업 경영에 유리하다 뭐 어쩌서. 물론 필요한 것도 있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가 손자병법은 그냥 공부할 따름이지 손자병법처럼 살지는 않는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가져야 된다고 봐요. 어떻게 손자병법처럼 살겠어요? 복잡해가지고 이 대가리 굴리면서 살고 이거 너무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냥 사람은 생긴 대로 그냥 자연스럽게 사는 게 저는 좋다고 봐요. 그러니까 최종 이 결론은 손자병법을 읽고 공부하되 손자병법처럼 사용하지는 않는다. 손자병법에 함몰되지는 않는다. 그리고 전쟁이 나면 손자병법을 좀 이용할 수는 있다. 뭐 그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이것으로 손자병법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